반갑습니다. 우리 해설 강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이렇게 바로 들어갈 거고요. 우리 인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우리 총평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물론 이제 앞쪽 부분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것들 기억나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기본적인 개념 점검하는 시간. 그런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일단 1번 문제고요. 고령토와 활석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학생 A, B, C가 있고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광물자원 가와 나가 있는데 나눈 대화 중에서 무엇을 찾으세요? 라고 했냐면 옳은 것을 찾는 친구를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령토와 활석이 있어요. 고령토와 활석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자원인지를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게 나오잖아요. 화성광상, 퇴적광상, 변성광상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고령토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퇴적광상에, 활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변성광상에 속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셔야 돼요. 혹시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이쪽 파트 있죠? 여기 광물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쭉 정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성광상에는 안에 또 세부적으로 광상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마그마 광상, 고온에서 정출이 되는 거야.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퇴적광상에도 몇 가지 광상이 있어요. 그죠? 뭐 침정광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풍화잔룡광상도 막 있잖아요. 자, 그때 이 고령토가 풍화되고 남아있는 잔류되어 있는 그런 광상에 속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변성광상이고요. 변성광상에는 뭐 석면이라든지 활석이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들도 한번 살짝 머릿속에서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학생이 이거 맞는 얘기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화성광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고령토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퇴적광상에 속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게 되는데 화성광상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퇴적광상과 변성광상에 나오는 예들을 좀 숙지를 잘 해두시면 아, 이게 퇴적광상이구나. 이게 변성광상이구나. 내가 외운 데 있지 않네. 이런 건 화성광상 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학생 A는 이렇게 틀린 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비금속 광물 자원이야. 자, 비금속, 금속 이야기 나오게 되죠. 뭐 철이라든지 구리, 아연 이런 친구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금속 광물이고요. 나머지 지금 고령토라든지 활석, 뭐 석회석 이런 친구들은 다 뭐예요? 비금속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금속 광물 자원이야 라고 얘기한 학생 B는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와 나는 모두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재련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해서 이제 특히 화학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유용한 것들을 뽑아내게 되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광석을 가지고 왔을 때 필요 없는 거 빼내고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재련이라고 하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용광로 같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련하게 되면 주로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금속 광물 자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금속은요, 이렇게 재련을 하지 않고요. 필요한 것 이렇게 뜯어 쓴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련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금속 광물 자원, 주로 금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B만 맞는 얘기를 했고요. B가 맞으시니까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 지구, 우리 태양계가 탄생하는 것가, 그 다음에 우리 지구의 층상 구조죠. 핵과 멘틀과 지각이 있게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뭐라 그랬냐면 그림가는 태양계 형성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시 태양이 있고요. 원시 행성과 미행성체들이 있는데 미행성체들이 막 충돌해서 그 다음에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태양과 행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나는 뭐라 그랬냐면 행성 기역계 층상 구조를 나타냅니다. 자, 수성, 금성, 지구니까 이거 지구잖아요. 그죠? 자, 지구의 층상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저기 내핵과 외핵을 그냥 뭉뚱그려서 뭐라고 했냐면 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요 이야기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초기에 지구가 탄생이 될 때는 막 뒤섞여 있었겠죠. 뭐 철 성분이나 규산염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었겠지만 중간에 특정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무거운 철, 니켈 성분이 중앙으로 모이게 되게 되죠. 그 어떤 상황이었죠? 그렇죠. 마그마 바다가 되겠죠. 마그마 바다가 생기면서 무거운 물질이 중앙으로 모여들게 돼요. 그래서 핵이 만들어지게 되고 바깥쪽에는 규산염으로 되어 있는 멘틀 성분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그마 바다가 있고 층상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시 태양의 주요 구성 성분은 수소와 헬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맞습니다. 수소와 헬륨이 우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빅뱅 이후에 우주가 탄생하게 될 때 초기의 원소들이 합성이 될 때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우주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수소와 헬륨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태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양도 마찬가지 수소와 헬륨이 주 구성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 태양계 전체 질량의 몇 퍼센트냐면요. 99.8%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태양계 전체에서 수소와 헬륨이 그냥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구는 왜 수소와 헬륨이 별로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원래는 있었겠지만 너무 태양이랑 가깝고 하기 때문에 뜨겁고 하기 때문에 지구가 이걸 붙들고 있을게 아마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다 날아가고 무거운 것들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걸 지구를 가지고 지금 수소와 헬륨이 주 구성 원소였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니은 원시 행성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원시 태양 주위를 공전했습니다. 자,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물론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지만 명왕성조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거의 동일한 평면상에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우리 태양계가 원시 그 거대한 성운에서부터 탄생했다. 성운설의 증거가 될 수도 있어. 같은 방향으로 모두 회전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니은도 어때요? 맞는 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의 층상구조는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층상구조 얘기할 때 마그마 바다라는 말을 좀 중요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물어보고 있네요.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된 이후에 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고요. 답은 몇 번?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는 우리 중력 탐사, 중력 보정, 중력 이상에 관련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그림은 암석 A, B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A는 이렇게 동일한 암석이고요. B는 다른 암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력을 지금 측정하고 있거든요. 밀리갈 단위로 해서 중력을 측정하고 있는데 측정한 중력을 이제 중력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니은 쪽이 아마 크게 측정이 된 것 같아요. 이런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문제는 어떤 암석의 밀도가 더 큰 거야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게 가장 마지막에 물어볼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A, B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는 위도가 같은 두 지점, 기억, 니은. 자, 위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가 같아야 된다. 항상 우리 중력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위도가 같은 두 지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뭐가 같다고요? 표준 중력이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기억과 니은은 표준 중력이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이게 이제 표는 뭐라고 했냐면 중력 이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A와 B 이외의 지하 조건은 모두 동일한 걸로 가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표준 중력 이야기 일단 나왔고요. 기억, 니은 동일해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중력 무엇?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뭐에서 뭘 뺀 거라 그랬죠? 실제 측정한 거죠. 실측 중력에서 무엇을 빼줄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표준 중력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실측 중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표준 중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도가 같기 때문에 실측 중력이 차이가 나야 되고요. 중력 이상이 플러스로 간 니은 쪽이 실측 중력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실측 중력은 니은 쪽이요, 기역 쪽보다 큽니다. 표준 중력은 동일하죠, 그죠? 그럼 얼마나 크나요? 라고 하면 요거 차이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2 정도만큼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건 마이너스로 가고 이건 플러스로 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기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표준 중력은 기억, 니은 같습니다. 그렇죠. 기억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암석의 평균적인 밀도는, 자, 니은 쪽이 실측 중력이 크게 나왔어요. 자, 왜 크게 나왔을까라고 했더니 밑에 중력을 만드는 물질이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센 거죠. 부피가 동일한데 중력이 많이 생겼다고요? 동일한 부피 안에. 중력 생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질량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동일한 부피 안에 누가 질량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즉 밀도가 크다는 얘기겠죠? 자, 동일한 부피 안에 누가 질량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오른쪽이요. 니은 쪽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기억은 A는 똑같은데 B가 더 많이 들어있겠죠? 밀도는 B가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B가 크다. 니은 어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동일한 단진자로 측정한 주기는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중력을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진자가 진동 주기 T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으세요 라는 거네요. 그죠? 이 파이 하고요. 루트 하고, 자, 여기 밑에 들어가는 중력 가속도 G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실측 중력을 얘기합니다. 이 중력은 지금 중력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의 길이 L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중력 가속도가 클수록,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셀수록 진자는 어떻게 되겠죠?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주기가 짧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디가 주기가 짧아요? 이렇게 되면 니은이 주기가 짧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보다 니은에서 짧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이건 모두 맞고요. 답은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네 번째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은하의 모양 이런 걸 구분 짓는 건 아니고요. 모양을 구분 짓는 건 우리 지구과학 1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은하의 그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구분 짓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는 국부 은하군이고, 하나는 처녀자리 은하단이고, 하나는 또 초은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은하의 집단 A, B, C가 있습니다. 집단의 규모로 보자면 누가 제일 큰 것 같습니까? 그쵸, C죠. C가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 B, C는 각각 국부 은하군, 그 다음에 처녀자리 은하단, 처녀자리 초은하단 중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를 포함한 이 집단을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걸 바로 국부 은하군이라고 하죠. 자, 국부 은하군이 되겠고요. 군이라고 하는 단위는 여기 이 친구를 그냥 처녀자리 초은하단이니까 그냥 은하단으로만 쓸게요. 은하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 그림에서 보듯이 B가 A를 포함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냥 집단이 좀 작으면 은하군이라고 하고요. 좀 크다라고 한다면 은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하군과 은하단이 또 모여서 여러 이제 A, B만 있는 거 아니겠죠. 다른 은하단들도 있겠죠. 모여서 아주 거대한 C, 이 친구가 뭐가 되겠죠? 초은하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초은하단이 사실은 제일 큰 구조인 줄 아는데 좀 더 모여서 더 큰 구조를 만들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죠? 맞아, 우주 거대 구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필라멘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필라멘트 우주 그 거대 장성이라고 하죠. 거대 장성이라든지 보이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네들이 모여서 좀 더 큰 구조, 우주의 거대 구조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억, 니은 보면서 맞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국부 은하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국부은하군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국부은하군에는 그럼 어떤 은하가 있습니까?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은하들이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부은하에서 가장 큰 형님 둘을 얘기하자면 바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부은하군은 그래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부 정도가 질량 중심점이 되겠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다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맞는 보기 되겠고요. 공간적인 규모는 A보다는 B보다는 C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니는 틀린 보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C와 같은 은하 집단이 모여 우주 거대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의 거대 구조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박편사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박편사진이고요. 어떤 암석의 박편사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가와 나는 직교 니콜에서, 자, 개방하는 직교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직교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직교에서 지금 하얗게 보이는 애들 있죠, 그죠? 이런 애들은 뭐냐면 빛이 통과해서 내 눈까지, 접안 렌즈와 내 눈까지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직교 니콜에서 이렇게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친구들을 뭐라 그러죠? 광학적 이방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까만 녀석은 그러면 광학적인 등방체입니까? 라고 하면 요 자료만 가지고 모르죠. 조금 더 돌려보고 이거 좀 통과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 이방체야. 지금 소광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조금 더 돌려봤을 때 계속 까맣다 라고 하면 광학적인 등방체 혹은 불투명 광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광학적인 등방체와 또 불투명 광물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라고 하면 이제 개방 니콜에서도 보셔야죠. 개방에서도 빛이 통과 안 되고 까맣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불투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박편사진인데 누구누구다라고 하냐면 안산암과 화강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순서 없이라고 했으니까 안산암과 화강을 골라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안산암은 화산암이에요, 그죠? 분출이 되어서 빨리 냉각이 되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되겠고요. 화강암은 지하 깊은 데서 천천히 냉각이 됐기 때문에 결정이 커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이거 결정 정말 크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강암 이럴 수 있는데요. 화강암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 친구 오른쪽이 화강암이 되겠습니다. 저 그럼 저기 큰 거는 뭔가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큰 거 있죠. 큰 건 물론 광물이고요. 큽니다. 결정이 크죠. 근데 중요하게 보실 건 뭐냐면 주변이 정말 작은 것들이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흔히 우리가 큰 결정과 그 다음에 주변에 아주 작은 세립질 혹은 유리질 물질들이 섞여 있는 반상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반상 조직이라고 하면 저기 지하 깊은데 심성암이 만들어지는 발암, 섬노암, 화강암, 그 다음에 화산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자, 요런 데 사이 정도다 무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반상 조직은 화산암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거죠. 있다가 밑에서 막 이렇게 결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분출이 되어서 나머지는 빨리 냉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작은 입자들이 있잖아요. 요거 빨리 냉각됐는데 요거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가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안산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산암과 화강을 구분 지었으니까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기억. 가에서 다색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틀렸습니다. 왜냐? 직교 니콜에서 봤다라고 했어요. 직교 니콜에서는 소광과 소광, 그 다음에 간섭색이 보여야 돼요. 그죠? 다색성은 어디서 보여야 돼요? 개방 니콜에서 보여야 됩니다. 문제에서 직교 니콜에서 본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다색성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A는 광학적인 이방체야. A가 어디 있나요? 이 친구가 A고요. 하얗죠? 빛이 통과된 거예요. 어디서? 직교 니콜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광학적 이방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그마 냉각 속도는 빠르고
느리다. 안산함 누구야? 화강암 누구야? 요거 물어본 거다. 그죠? 자, 그러니까 가암석이 나암석보다 빠르게 냉각이 됐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지질도 문제였고요. 지질도 문제는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만 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수평층, 경사층, 그죠? 수직층, 단층, 부정합, 습곡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뤘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거 있나요? 자, 일단 경사층 등장합니다. 사암과 여감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어떤 거 해줘야 되는 거냐면 주양선 잘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사암과 여감의 경계, 사암과 여감의 경계죠. 사암 여감의 경계이면서 동시에 동일한 고도, 예를 들어서 150m 고도를 찾으세요. 그럼 사암과 여감의 경계 주향선 나옵니다. 사암과 여감 경계 100m, 100m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럼 사암과 여감의 경계는 경사의 방향은 내려가는 방향 150m 주향선, 100m 주향선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고 있죠? 남동쪽 경사, 남동쪽으로 경사 방향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쉐일이 있죠, 그죠? 자, 쉐일이 사암과 여감의 경계를 끊었어요. 자,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이런 게 뭐 물론 단층이 될 수도 있고요. 부정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부정합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쉐일이 사암과 여감 딱 끊어버리고 그 위를 퇴적이 됐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쉐일이 이런 친구들을 끊고, 그러니까 부정합 면이 되겠죠. 어느 쪽으로 경사되어 있는지 잘 찾아보면 150m 고도, 오, 여기도 150m 동일한 선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동일한 고도여야 됩니다.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할까? 이거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150m 주향선이 납니다. 부정한 면에서. 자, 이게 어디 나와요? 요거 100m 주향선이 나오고요. 오, 이거 참 경사가 되게 급해 보인다, 그죠? 이렇게. 왜냐면 이 간격이 되게 좁잖아요. 여긴 널찍하고요.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네요, 그죠? 여기에 비하면 되게 넓은 거죠. 그래서 일단 쉐일 이 부정한 면은요, 요쪽 방향으로 경사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단면을 이제 그려보면 웬만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X, 여기를 Y라고 잡을게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X, Y 한번 그려볼게요. 자, 쭉 그리시고요. 여기를 X, 여기를 Y. 지형적인 거 먼저 그려주면 좋아요. 여기 200m 고도에다가 150m 고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솟아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쉐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쯤에서 부정한 면이 땅 하고 등장했어요. 그죠? 여기쯤 되겠네요. 이렇게 있고요. 경사가 좀 급하게 X방향으로 쫙 내려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경사가 급하게 되고요. 이런 주향성들이 땅 아래에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150m에 있는 주향선이에요. 자, 이 선 자체는 150m 고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형들을 보면 여기 200m 막 이러잖아요. 땅속을 뚫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주 급하게 약간 이런 형태로 가 있고요. 여기가 누구? 쉐일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사암과 여감의 경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여기 다 여감이잖아요. 그죠? 여감이고요. 여기 교차점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쯤에서 얘네들은 Y방향으로 쭉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 여감이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사암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단면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차근차근 그리보는 연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옳은 설명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쉐일의 주향은 북서방향입니다. 자, 요거죠. 요거 요렇게 있기 때문에 주향이 북서방향이 아니라 북동방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쉐일 지금 요렇게 지금 다른 친구 끊으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북동방향이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린 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니은 한번 볼게요. 여감층의 경사는, 자, 사암과 여감의 이쪽 방향으로 경사진 거 보이시죠? 그죠? 남동 방향이다. 그래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이야기하네. 생성 순서는 일단 쉐일이 얘네들을 끊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위에 퇴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요, 중간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확 뒤집어진 다음에 확 깎였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에 자, 역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통은 가정하고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 밑에 있으면 오래된 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여감 이후에 깎이고 쉐일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전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조건을 생각해 주시면 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걸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수평으로 만든 다음에 여감이 먼저 이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요. 그냥 3 먼저, 그다음 여감, 그다음 쉐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어때요?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맞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변성함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왼쪽은 변성 그 조건이죠. 접촉 변성과 광역 변성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편마음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가는 광역 변성과 접촉 변성이 일어날 때의 온도와 압력 변화 과정을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자, 그러니까 여기 압력의 큰 변화 없이 온도만 쭉 올라가고 있는 이 친구가 바로 마그마와 접해 있는 자, 접촉 변성이 되게 돼요. 접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온도 압력 다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온도 압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뭔가 판과 판이 충돌해서 밑으로 쑥 섭입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광역이라고 하죠. 광역이라고 하는 건 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변성지대, 변성이 일어나는 그 영역이요. 접촉에 비해서는 광역이 상당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마그마와 접촉하는 부분만 변성이 되는 거고요. 판과 판이 충돌하게 되면 아주 넓은 범위에서 광역적으로 변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편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광역 쪽이에요. 그죠? 나는 니은과 연결 지으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역. 변성 과정에서의 압력 변화는 기역보다 니은이 커야 됩니다.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가라고 하는 그래프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니은은 해령보다 해구에서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니은은 광역이고요. 판과 판이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령은 어떤 곳이에요? 벌어지는 곳이죠. 벌어지는 곳이에요. 요런 데가 아니죠. 어찌 보면 해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밑에 있는 물질이 지표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압력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해령보다는 해구, 판과 판이 부딪히고요. 밑으로 쓱 섭입이 돼서 들어가면서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해령보다는 해구 쪽일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기역에 의해 형성이 된 것. 자, 이거 편마음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지금 잘 보시면 흰 줄과 검은 줄이 잘 보이고 있죠. 이런 편마 구조. 우리가 이제 흔히 좀 더 넓은 의미로 쓰는 염리 구조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잘 보이고 있죠. 압력의 직각 방향으로 늘어서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니은과 같은 이런 조건으로 변성이 된 거지 이렇게 접촉 변성으로 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 되겠고요. 니은 하나만 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 그럼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물어보는 거는 일단 간단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 요 수업하다가 중요한 거 뭐라 그랬냐면 요런 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Z1, 요거 이게 해수면에 어찌 보면 이제 경사 구하려고 높이 구하는 거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버릴까?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자, 요거 Z2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요. Z1 하고요. Z2 요 친구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하고요. 물론 누가 큰가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누가 큰가요? 이쪽이 훨씬 큽니다.
거의 수백 배 정도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가 로1과 로2인 해수층이 있습니다. 중위도 지역에 나타나고 있고요. 깊이 Z 프라임에서 모가 어떻게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0이다. 자, 그러니까 아래쪽은 수압차는 안 생겨라고 얘기했고요. 이 그림상에서 이렇게 파란색 영역이 있죠, 그죠? 여기는 모두 수압 경도력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여기 색깔에 안 칠해져 있는 이 친구 있죠, 그죠? 자, 이 친구는 모두 수압 경도력이 동일하고요. 얼마만큼 나타나야 되나요? 라고 하면 G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Z 프라임의 3분의 길이 분의 그 다음에 여기 높이죠? Z1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모두 Z구나. 예, 헷갈리겠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게 우리 수압 경도력이었어요, 그죠? 자, 이거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는 둡시다, 그죠? 그 다음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형류는 북쪽으로 흐릅니다. 자, 여기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지금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형태로 X라고 할게요. 자, 뚫고 들어가는 형태로 해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북반구인가요? 남반구인가요? 기억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압차에 의한 힘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수압 경도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거의 반대방 지역류라고 했으니까 크기가 동일하게 누가 생기겠어요? 전향력이 생기면서 흐르게 되는 거고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 여기는 북반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압은 어느 쪽이 커야 되나요? 기억이 크나요? 니은이 크나요? 라고 하면 니은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크다라고 했나요? 자, 기억 지점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이 커야 되고요. 얼마나 크나요? 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친구의 수압만큼, 즉 로 곱하기 G 곱하기 Z1 만큼 이렇게 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류의 속도는 디귿과 리을이 있는데요. 디귿이 빠르고 리을은 0이에요. 여기는 안 흘러요. 왜냐하면 수압 경도력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긴 수압 경도력이 있나요? 예, 요만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귿이 빠릅니다. 디귿이 느리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귿 틀린 보기 해주시면 일단 기억만 맞는 보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선생님이 요거 좀 중점적으로 잘 봐두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거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놔두고요. Z와 Z1, Z2만 이렇게 두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서 수압과 여기서 수압이 같아야 돼요. 문제 조건에서도 밑에는 수압차가 0이라고 그랬거든요. 수압 경도력이 0이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거 물 덩어리와 여기 있는 물 덩어리는 공통으로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거에 의한 수압, 요거에 의한 수압이 같아요 라고 푸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왼쪽 로2 곱하기 G 곱하기 Z2와 로1 곱하기 G 곱하기 Z1 플러스 Z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G는 없애주고요. 로1 곱하기 Z1 하고요. 그 다음에 로2 마이너스 로1 곱하기 Z2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비율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로2 빼기 로1 대 로1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요. 그죠? 자, 이런 구조가 보이면 요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은 일단 기억 하나니까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태풍이 접근하고 있어요. 자, 태풍이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태풍이 바람이 어떻게 불어 이런 거보다는 여기는 우리 해일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태풍이 접근하게 되면 생기는 해를 우리가 폭풍해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가는 어느 해안의 관측소. 이제 잘 읽으셔야 돼요. 이 관측소가 어디냐면 해안에 있는 관측소래요. 관측소에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관측한 기압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걸로 봐서 21, 22시경에 가장 태풍의 중심과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그죠? 태풍이 점점 세졌어요가 아니라 가장 가까워졌어요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때 가까웠으니까 21, 22시경에 보니까 조석 현상을 고려해서 밀물썰물 고려해서 이렇게 만조 간조 고려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잘 나타나는데 잘 따라가다가 실제 관측 결과 값이 잘 따라가다가 여기서 삐끗하게 되죠. 예측과 다르게 해수면이 확 높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해일이라고 하게 됩니다. 당연히 태풍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같은 기간 동안의 해안의 해수면의 높이를 실제 관측값과 그 다음에 조석 현상을 고려하여 예측한 값으로 나타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옳은 설명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해안가에는 일주조가 나타납니다. 자, 일주조가 나타난다는 건 요 그림에서 누구를 봐주십니까? 자, 예측되는 결과, 조석 현상을 고려한 예측값 있죠? 점선을 따라서 요렇게 한번 가봐요. 자, 1일 1시, 0시가 되겠죠? 10시, 19시, 2일 04시가 되는 거니까 한 여기 정도가 되면 하루 정도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가.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만조가 2번 정도 들어가고요. 간조가 2번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만조에서 만조까지, 간조에서 간조까지 한 12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는 하루를 주기로 나타나는 조석 현상은 아니다. 그죠? 하루를 주기로 나타나는 걸 일주죠. 그죠? 반일, 한 절반 정도, 12시간 정도를 주기로 가지는 걸 반일주조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요거는 일주조는 아니겠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이제 반일주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태풍에서 해수면의 높이 변화량은요, 2일 22시가 1일 19시보다 어때요? 크다. 자, 여기는 딱 맞죠, 그죠? 예측값과 관측값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일 22시는요, 예측값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태풍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때가 컸어요 라고 얘기한 니은 보기는 어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태풍이 중심의 해안가에 가장 접근했을 때는 이때가 언제라 그랬죠? 2일 22시라 그랬죠. 자, 2일 22시 예측값을 보게 되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예측값을 한번 잘 보니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 조석현상 고려했을 때 이때가 만조예요, 간조예요? 가장 높을 때가 그렇죠, 만조죠. 가장 낮을 때는 간조고요. 이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만조에서 간조로 점점 내려가면서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게 됩니다. 썰물이라고 하게 되고요. 간조에서 만조까지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먼 바다에서부터 물이 쭉 밀고 들어와야 돼요. 밀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차가 큰 날이 있고 작은 날이 있게 되겠고요. 큰 날을 사리, 작은 날을 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용어도 한번 싹 정리해 주세요. 자, 일단 이거 만조인데 간조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답 답은 2번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보니까 진앙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진이 발생한 곳이다. 그죠? 요거 밑으로 조금 들어가면 지진이 발생한 곳이네요. 어느 해저 지진이에요? 바다? 쓰나미?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지진의 일이 발생했겠네요. 진앙과 두 해역 A, B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앙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이니까 지진파도 쫙 펼쳐져 나가겠지만 여기 바다잖아요. 그러면 쓰나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지진해일이. 그래서 지진해일이 쫙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전달이 되다가 A 먼저, B 나중.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해파가 전달이 될 때, 해파가 전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금 이게 지진해일이네요. 해파가 전달이 된대요. 정말 파장이 길다 그랬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진해일이 진행하게 되면 어느 바다를 지나든 수심이 너무 얕아. 나의 파장에 비하면 수심이 너무 얕아. 뭐가 되겠죠? 천해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전달될 때 이 구간의 해파의 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니까 여긴 속도가 빠르고요. 이쪽엔 속도가 느려요. 자, V 속도는 천회파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중력가속도 G 곱하기 수심 H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Y축 있잖아요. Y축이 속도가 빠르면 수심이 깊은 거고요. 속도가 느리면 수심이 얕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Y축을 뭐라고 두셔도 좋을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수심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간격을 동일하게 맞추자면 뭐 중력 가속도 물론 루트를 지어서 또 나눠 주셔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 이제 H 수심에 좀 관련된다. 루트 H 정도에 관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례한다. 요 그래프의 개형이 수심의 루트를 씌운 것과 비례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웬만한 보기 다 풀릴 것 같아요. 볼게요. 기억. A 수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200m/s라고요. 그럼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보면 200m/s니까 200m/s는 루트 하시고요. 안에 뭐 들어가면 돼요? 4만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자, G가 얼마죠? 10m/s 제곱. 문제에서 1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단 중력가 속도는 10m/s 제곱이다. 그러면 도대체 수심이 몇 미터여야 200이 되나요? 자, 미터/s 제곱의 미터니까 단위는 딱 맞아요. 그죠? 루트 씌우면서 단위 다 날아가고요. 200은 10 곱하기 얼마 하셔야 되겠습니까? 4000. 4만을 루트 씌웠을 때 200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4000m. 그래서 기억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한번 볼게요. 해파가 B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나고 있죠. 사실 뭐 A를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천해파고 여기를 지나도 천해파입니다. 그래서 천해파고요. 표면에서 물 입자 운동은 천해파이기 때문에 타원 운동을 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 되겠다. 그죠? 만약에 심해파였으면 무슨 운동해야 돼요? 원운동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면의 경사는요, A, B 어디가 완만한가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얘기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Y축이 속도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심과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A 부근은요, 속도 변화가 크지 않죠. 이 좌우로 해서. 그러니까 수심의 변화가 크지 않은 거야. 근데 B 부근은 어때요? 이렇게 속도의 변화가 좀 크죠. 그러니까 수심의 변화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경사는요, B가 급하고 A가 완만한 겁니다. A보다 B에서 완만하다라고 했으니까 끝 틀린 보기로 하시면 되겠죠. 기응년 답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왼쪽은 보아하니 구상성단의 색 등급도가 나오겠고요. 오른쪽은 표준 주결성이 나오네요. 표준 주결성과 성단이 나왔다 하면 이 성단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각각 어느 성단의 표준 주결성의 색 등급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단과 표준 주결성이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주시고요. 성간 소강 효과는 고려하지 않겠어. 왜냐면 성간 소강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리가 부정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성단의 원래 겉보기 등급보다도 아마 숫자가 더 크게, 즉 어둡게 측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보다도 더 먼 곳에 있게끔 이렇게 아마 측정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간 소강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실게요. 기억이 맞나? 절대 등급을 얘기합니다. A와 B. 자, 여기 보시면 겉보기 등급이 나와 있죠. 이거 절대 등급 축으로 바꿔도 됩니까? 당연히 바꿔도 됩니다. 왜냐고요? 자, 이 성단은요, 거의 동시에 탄생한 별들의 무리예요. 집단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 멀리 있는 성단을 볼 건데 이 성단까지의 거리는 사실은 너무 멀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성단이 어때요? 모여 있어요. 이렇게 거리에 비해서 비교적 좁은 영역, 거리에 비해서 좁은 영역에 모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밝아 보여요 라는 얘기는 실제로도 밝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별이나 거리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리가 같은 곳에서 보고 있는데 한 친구는 밝고 한 친구는 어두워. 그럼 실제로도 한 친구는 밝고 한 친구는 어두운 겁니다. 자, 보면 B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8등급, 19등급 정도 나오고 있고 얘는 12등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6등급, 6.5등급 정도 차이 나니까 크기에 맞게끔 별이 밝을 거다라는 겁니다. 5등급이면 100배고요. 1.5등급 정도 되면 4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400배 정도 실제로 A가 B보다 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방금 계산은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암산으로 한 거고요. 6.5등급 정도는요.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능 같은 데서는 실제로 6.5등급이 몇 배나 밝게 차이 납니까? 라고 하진 않아요. 자, 일단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절대 등급은 숫자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커야죠. 그래야 얻은 거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A가 크다고요? 아니요. B가 크죠. A가 밝은 거지. 두 번째, 이 성단은 구상성단이야. 맞아요.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구상성단이네 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구상성단인지 파악하셔야 되냐면 이 별들의 그 색 등급도에 있는 이 모양을 보고 하셔야 돼요. 자, 밑에 있는 별들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이걸 주계열성 별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주계열성은 어디 갔나요? 다 사라졌습니다. 이미 진화를 끝내고요. 다른 위치로 이동해 있고요. 지금 아직 주계열에 남아있는 별들은 하단에 있는 별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별들은 뭐냐면 적색 거성열이라고 해서 이제 거성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뭐 점근 거성열, 수평열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데요. 자, 요거 이외에 어떤 부분이 잘 보이고 있냐면 요 부분 있잖아요. 점근 거성열이나 수평열이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고요. 구상성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계성단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요런 데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단이 우리 은하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각 성단들을 구분짓는 특징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은하 전체 헤일로와 중심에 골고루 분포하는 친구는 구상성단. 은하면 나선팔 주변에 주로 존재하는 친구들은 상계성단. 전반적으로 푸르고 밝은 별들, 고온의 별들, 개수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성단이 산계성단. 전반적으로 붉고 오래된 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단이 구상성단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상성단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이 성단까지의 거리는 1000파섹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0파섹보다 뭔지 가까운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주계열성을 확인하고 이 주계열성에서 동일한 색지수를 가지는 0.5 등급 정도를 0.5 색지수를 잡을게요. 18등급 정도 나오죠? 실제로 0.5라고 하는 친구는 약 4등급 정도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뺍니다. 18 빼기 4를 하면 14가 나오게 돼요. 14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로그 R이 얼마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 5분의 1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분의 19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R이 얼마라는 얘기죠? 10의 5분의 19승 파색에 있다는 얘기고요. 5분의 19니까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의 3승보다는 크고 10의 4승보다는 작아요. 1000파색보다 크고 10,000파색보단 작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0파색보다 멀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디은 답이 되겠고요. 답은 4번 하면 되겠네요.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2번은 지균풍과 그 다음에 경도풍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균풍, 경도풍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반구 두 지역에 부는 지균풍과 경도풍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옳은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왼쪽이죠? 지균풍이죠? 기압 경도력과 자, 이렇게 기압 경도력과 그 다음에 전향력이 평형 상태인 친구 지균풍이 되겠습니다. 전향력과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럼요. 그게 지균풍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나에서 기압은 중심부가 주변보다 높다. 지금 이렇게 반시계로 돌고 있죠.
반시계로 돌고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저기압성 경도풍입니다. 즉 안쪽으로 뭐가 향하고 있고요. 기압 경도력이 향하고 있고요. 바깥쪽으로 전향력이 향하고 이때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는 크기가 커야 돼요. 좀 굵고 좀 강렬하게 그릴까? 이렇게. 물론 화살표를 길게 그린다고 그리는데 잘 표시는 좀 안 나서요. 자,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커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진행하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는구나. 북방구 맞아. 북방구라 그랬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안쪽의 기압이 낮은 쪽이 되는 거죠. 저기압성 경도풍이고요. 그래서 니은 어떤 보기? 주변보다 높다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요건 틀린 보기 되겠네요. 고기압성 경도풍이에요 라고 니은에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와 나는 모두 지표 부근에서 부는 바람이다. 지금 등압선에 나란하게 불고 있잖아요. 모두 상공에서 부는 바람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마찰력 고려해줬어 안 해줬어요? 마찰력을 고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공에서 부는 바람. 우리가 흔히 그 마찰층, 대기 경계층이라고 하는 그 1km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마찰력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부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지균풍과 경도풍.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부는 바람은 아니에요. 기억 하나만 답이 되겠고요.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어떤 내용인가 라고 했더니 자, 지표면이 보이고 있고요. 등압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압력이 같은 면이 되겠네요. 자, 뭔 얘기냐면 뭐고요?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한대 전선 부근의 등압면을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연직 단면에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느 쪽이 남쪽이 어느 쪽이 북쪽인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공기 덩어리를 한번 보시면요. 등압면이 동일한 고도를 놓고 봤을 때 여긴 기압이 높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로 두지? 한 400헥토파스칼 이렇게 둘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400헥토파스칼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는 400헥토파스칼보다 높은 곳이고요. 여기는 400헥토파스칼보다 낮은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시면서 이쪽이 등압선이 팽창이 되어 있다. 즉 여기가 따뜻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쪽이다 라고 나오는 거냐면 오른쪽이 등압선이 서로 팽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남쪽 방향이 되겠고요. 따뜻하니까 왼쪽이 차가운 쪽이죠. 북쪽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대 전선이니까 이렇게 이제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한대 전선이라고 얘기했고요. 전선면인 거죠. 좀 정확한 의미로서 보자면 전선면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전선면이 이쪽으로 누운 걸로 봐서 여기가 따뜻한 공기, 여기가 찬 공기. 왜냐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딱 만나면 찬 공기가 밑으로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건대 오른쪽이 남쪽 따뜻한 공기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서 보시면요. 위도는 왼쪽 지역이 높아야 돼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 고위도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북쪽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기압은 A, B.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네요. 그죠? 동일한 고도로 놓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여기가 400헥토파스칼이라고 한다면 A는 400보다 낮은 압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 아니요. B 지점이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대 전선 Z류의 중심은 C 부근에 위치합니다. Z류는 대륙 관계면 부근에 위치합니다. 대륙 관계면. 그러니까 고도가 어느 정도 위치해야 되는 거냐면 대륙권 성층권의 경계. 고도로 보자면 고위도로 가면 좀 낮아지긴 하겠죠. 7km, 8km 이 정도. 저위도로 가면 조금 더 높아지겠죠. 12km, 13km, 14km까지 높아지겠지만 요 부근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C에다가 표시하기 너무 지상에 가까워요. 그죠? 여기 5km도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아주 고위도로 가도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Z류의 중심, 지금 등압면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죠? 수평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형태의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돼요. 왼쪽이 북쪽이 오른쪽이 남쪽이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강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고요. 등압면의 경사가 기울기가
심할수록 얘네들보다 심하면 심할수록 기압 경도력이 크기 때문에 기압차가 이게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런 쪽일수록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거죠. 밀도도 작아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여기가 풍속이 더 셀 거고요. 서풍 계열의 바람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셀 거예요. 혹시 더 있다면 위쪽이 더 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Z류의 축이다. 강한 서풍의 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셋 중에 골라야 된다면 이 친구가 더 맞겠죠. 근데 고도는 조금 낮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C는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 어때요? 틀린 보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하나니까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어떤 문제냐면 전향력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향력을 실험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이 원판을 항상 어느 방향으로 돌리게 되는 거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자, 정지 상태의 원판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요. 연필을 그냥 회전 원판 중심에 바깥쪽으로 쭉 하면 당연히 직선이 나오겠죠. 그죠? 자를 대고. 그런데 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 자전에 의한 효과, 북반구에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요 회전 원판을 어느 방향으로 돌릴 거면서 요거를 해볼 거라는 거죠. 돌리면서 찍 선을 긋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반시계로 우리가 돌려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된다면 북반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구를 이렇게 북반구의 지구를 이렇게 반구를 그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북반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청구를 맨날 그리다 보니까 청구처럼 보이긴 하는데 북반구예요. 지구가 요 방향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자전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 이거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땅이 반시계로 도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회전 원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시계로 돌려주는 거예요. 조금 더 물리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꼭 북극에서만 이런 시험을 하는 겁니까? 전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요. 중위도에서도 나타나요. 요런 지역에서도 나타나요. 요런 지역에서도.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약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기에서 중위도 이 지역의 사람은요. 여기 서 있잖아요. 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요렇게 한 바퀴 지구가 자전하는 거잖아. 요렇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한번 보세요. 요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번 해봐요. 필통을 돌리든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반시계로 도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이것도. 자, 그렇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시계 반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 맞는 보기예요. 맞는 보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요 상황에서 이제 그린 거잖아요.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선에서 선을 쭉 그어버리게 되면 이 선이요. 원래 내가 진행해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확 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게 전향력이잖아. 북반구에서 진행하는 방향 오른쪽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어진다라고 얘기한 니은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회전 원판의 회전 속도를 만약에 증가시키게 되면 전향력이 더 세지는 거잖아요. 그죠? 회전을 증가시키게 되면 마치 자전을 빠르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전 각속도를 크게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E 곱하기 V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사인 위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오메가가 뭐 하는 거냐면 지구의 자전 각속도입니다.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이만큼의 전향력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전을 빠르게 한다고요?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두 바퀴를 돈다 이렇게 하면 두 배로 커지는 겁니다. 전향력 당연히 세지겠죠. 그런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원판을 빠르게 돌려버리게 되면 더 많이 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더 많이 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되면 직선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때요?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인데 여기 이제 어떤 거냐면 A, B, C, D, E, F, G, H까지 이렇게 있고요. 적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다 적도예요. 멘틀, 외핵, 내핵. 자, 어떤 단면인지 아시겠죠? 지구의 북극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싹 잘라버린 거예요. 적도면을 따라서 이렇게 자른 면이 되겠습니다. PS가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나타낸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
P파가 도착한 게 A, B, C 하고요. E, F, H. 자, 한번 볼까? A, B, C, E, F, H가 P파가 도착했고요. D와 G는 통과 안 했어요. D와 G는 통과 안 했어요. D와 G는. 근데 D와 G를 보니까 S도 통과 안 했어요. E와 F는 누구? S 통과 안 했어요. 아하,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진파가 물론 꼭 여기서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대칭적으로 상당히 대칭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진파가 여기쯤에서 발생을 한 것 같고요. 지심각 103도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가 되니까 여기 90도. 우리가 A, B, C, D에 도착을 안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D에 도착 안 하고 여기서 자,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요. 지심각 여기까지는 P파, S파 모두 도착하게 돼요. 자, 이렇게 지진파 도착한 거야. 근데 여기 도착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아마 P파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도착하나 봐요. 그래서 E와 F에는 도착하는 거죠. 지진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D와 그 다음에 어디죠? G가 있죠. D와 G가 있는 요 지역은요. 약간 어떤 부분이냐면 암형대 지역. 암형대죠. P파 도착 안 하고 S파 도착 안 하는 암형대 지역. 이런 데도 마찬가지 P파 도착하고 S파 도착 안 하는 암형대 지역. 물론 E와 F 다 S파 도착 안 하기 때문에 S파의 암형대 지역.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지난 거리는 아마 지진이 여기서 발생한 것 같으니까 여기 정도에 발생하니까 A가 H보다는 가까운 것 같아. 그래요. 두 번째, 기억에는요. P파만 도착하고 S파는 도착 안 할 것 같습니다. P파와 S파가 모두 도달한다. 그죠? 이렇게 틀린 보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에 도달한 P파는 여기에 도달한 P파는 내핵을 통과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멘틀만 통과해서 온 P파가 되겠습니다. 내핵을 통과했습니다? 아니요.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고요. 니은디가 틀렸으니까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나름 괜찮은 문제 같고요. 한번 이렇게 유심히 한번 잘 보시면서 진앙의 위치를 찾아내는 연습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넘어갈게요. 자, 16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1, R2, R3 위치도 나와 있고요. 우리 은하에서 R1, R2, R3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읽어보면서. 그림과는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회전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은하 중심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는 별 A, B, C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R1, R2, R3니까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R1의 속도는 요만큼이고 R2는 이만큼이고 R3는 이만큼이네. 속도로 보자면 B가 제일 빠르네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요 상황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우리 은하에서 강체 회전을 하는 구간은 강체 회전은 기억. 강체 회전은 요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하는 속도가 뭐에 비례한다? 거리 R에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쪽 부분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제일 안쪽 부분이 강체 회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R2에서 R3까지 강체 회전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때는 대략적으로 안쪽이 빠르고 바깥쪽이 느리기 때문에 뭐 케플러 회전을 합니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니은. 은하 중심에 대한 회전 속도는 A가 빨라, B가 빨라, R1이 빨라, R2가 빨라, R2가 빠르죠. 자,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고요? B가 더 빨랐잖아. 왼쪽 그래프에서. 니은 틀린 보기. 자료 해석입니다. 그러면 디귿이 동그라미야?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은요. B에서 관측했을 때 C는요. 자, 난 빠르고 이 친구는 느려요. 그죠? 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확 가고 있고요. C라는 친구는 약간 느린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당연히 가까워지겠죠?
이건 뭐 굳이 벡터에서 상대 속도를 하지 않더라도요.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습니다. 청색편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우리 은하 회전에 관련된 기출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속도가 나오고 이렇게 속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물론 정확하게 각도를 통해서 이제 뭐 상대 속도를 시선 방향으로 구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겠군, 멀어지겠군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얘가 얘를 봤을 때 얼마의 속도의 시선 속도가 나올 것인가 라는 거를 한번 대략적으로 화살표만으로 뭐 숫자로 계산하기 힘들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귿 하나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케플러 문제가 되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이 되겠고요. 자, 원일점에 위치한 가상의 소행성 A와 B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을 나타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우리 태양이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8. 그러면 A의 궤도의 타원 궤도의 중심은 여기. 그죠? 왼쪽으로 4칸, 오른쪽으로 4칸. 궤도 긴반지름 얼마예요? A는 4AU가 되겠습니다. B도 볼까요? B 궤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 타원의 중심 어디?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 되겠고요. 4AU. 오, 궤도 긴반지름 똑같네요. 자, 태양계에서 4AU의 공전궤도 긴반지름을 가지고 있으면 주기가 얼마가 나오나요? A에다가 그냥 숫자 4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기는 얼마 나오죠? 8이 나와요. 4의 3승은 8의 제곱과 같아. 8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 궤도 이심률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A와 같은 경우는요. 궤도 이심률 어떻게 구하니? 타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전체 4AU에서. 그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2칸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 소행성의 궤도의 이심률은 얼마니? 0.5가 되겠습니다.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은 원리로 B 궤도도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타원의 중심입니다. 궤도 긴반지름 4인데요. 그 중에 1만큼 떨어져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심률 얼마? 0.25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궤도 이심률은 A가 B보다 크다. 예, 맞는 보기고요. 우리는 이런 숫자도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억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볼게요. A의 공전 주기는 4년이다. 우리 구했어요. 8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보기가 조금 어려우셨죠?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일점에서 공전 속도는 누가 빠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요. 이게 가까울수록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5칸 떨어져 있죠. 태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누가 빨라요? 라고 하게 되면 B가 태양이랑 가깝고요. 그래서 공전하는 속도가 B가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A가 B보다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궤도에서 총 이런 말을 써도 되나? 역학적 에너지. 에너지는요. 뭐에 관련이 되냐면요. 궤도 긴반지름 A와 관련이 돼요. 자, A가 크면 클수록 이 총 역학적 에너지는 큽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마이너스 2A 분의 GMM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궤도 긴반지름 갖고 주기 같은 이런 궤도상으로 돌고 있으면 이게 이심률이 어떻게 되든 총 역학적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총 에너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태양에서 떨어져 있게 되면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되는데 누가 더 위치 에너지가 큰가요? 라고 하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여기 있는 거랑 조금 위에 있는 거랑 누가 위치 에너지가 큽니까? 라고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멀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요. 그러니까 그만큼 운동 에너지는 작아야 돼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합쳐서 총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위치 에너지가 커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작아야 돼요. 이게 위치 에너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야 돼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귿 가까이 있는 B가 좀 빠르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하나만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8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여기 조금 어려우셨죠, 그죠? 자, 태양이 나오고 있고요. A, B가 있는데 A, B는 내행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쪽 하늘 15일 간격 태양과 내행성 A, B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지금 A와 B의 이각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서쪽 하늘이니까 내행성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동방이각 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리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내행성. 내행성이니까 하나는 수성이고 하나는 금성이겠죠? 하나 수성궤도, 하나는 금성궤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태양이 어디 있나? 태양은 여기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지구는 어디 있나? 지구는 여기쯤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영어로 써도 되죠. sun, 여기 eart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각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자, 최대 이각, 동방 최대 이각 이렇게 동방 최대 이각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아마도 지금 금성이라고 한다면 요 구간에 있을 것이고요. 수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구간에 요 구간에 있게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 먼저 상황을 보면 이각이 거의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생각건데 여기 어디쯤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가고 있는 거고요. 수성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보기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억. 자, A가 금성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잘 볼게요. A와 B가 지금 어때요? 이각이 거의 같죠? 거의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A는 얼마 못 갔는데 B는 많이 갔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빠른 속도로 태양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라는 걸 사실은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런 느낌. 지금 보시면서 금성이 태양에 대해서 이각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수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수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4개월이면 옵니다. 4개월. 금성은 이렇게 오는데 584일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각의 변화만 놓고 보자면 수성이 훨씬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좀 크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B 있죠? 저 친구를 이제 수성이라고 보기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문제 해석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게 최대 이각이다 혹은 동방이각이다 이런 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A가 수성인데 이제 거꾸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B가 수성이고 A가 금성이고 기억이 맞는 보기로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움직여가면 B가 수성이 되겠고요. A는 금성이야 라고 하고 맞는 보기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이 정도로 이제 판단해 주시고요. 뭔가 좀 크게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수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한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와가지고 최대 이각 부근 정도에 와가지고요. A가 수성인데 크게 변하지 않았고 B는 좀 크게 변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평선, 태양 이런 각도에 비해서 B가 너무 많이 움직인 것 같고요. 그래서 B를 요 정도 완전 최대 이각이라기보다는 요 위치에서 좀 크게 이각이 변하는 상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약간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B가 좀 크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 빠르게 움직이는 수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에 총평할 때도 살짝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행성이잖아요. 만약에 외행성이 된다면 태양 쪽의 합 부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방이각 부근이기 때문에 이각이 줄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외행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으로 시간 순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얘들이 막 접근하는 거예요. B가 좀 빠르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B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회합 주기가 짧은 친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외행성에서 회합 주기가 짧으니까 좀 멀리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와 B 중에 하나는 화성이고 하나는 목성인데 라고 하게 되면요.
누가 화성이냐? 많이 움직이지 않는 A가 태양에 대해서 이각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는 A가 화성이 되겠고요. 이각의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는 친구 있죠? B가 목성이다. 이런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요런 정도까지 해석하는 대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억 맞는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은 디귿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 기간 동안에 B든 A든 C든 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증가해야 되겠습니다. 증가합니다. 가까워지니까 커져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A와 B는 모두 순행하였다. 내행성이기 때문에 내합 부근에서 역행하는 거죠. 저기서 순행하고 있습니다. 자,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뭐 여기 태양에 대해서 이렇게 쭉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확실하게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판단은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맞아요. 내합 북은 아니니까 순행하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8번 문제였고요. 그러면 답은 5번 되겠죠? 자,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9번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단열 변화가 되겠고요. 여기도 선생님이 이렇게 좀 봤더니 의외로 좀 실수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온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에서 상승한 공기 덩어리가 1000m에서 이게 상승 연결고도죠. 구름이 생성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기온이 T였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구나. 지금 공기 덩어리가 요렇게 기온 변화에서 변한 거예요. 건조단열선. 그리고 이때부터 뭐가 되죠? 포화가 됩니다. 그럼 포화 이후에는 건조단열선을 따라가나요? 아니요. 건조단열선 따라가지 않죠. 습윤단열선을 따라가죠. 습윤단열선은 킬로미터당 5도로서 건조단열보다 작죠. 자, 그러니까 아마 이 이후로는 요렇게 따라서 올라갈 것 같아요. 요렇게. 자, 그러니까 요렇게 가기 때문에 구름이 1000m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 구름이 2000m, 야, 3000m 뭐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지표에서 공기 덩어리는요. T보다는 10도 높을 것 같아. 이거 건조단에서 물어본 거예요. 자, 10도씩 변할 거야. 킬로미터당. 너 1km 올라가서 10도 떨어져서 T 온도 됐잖아. 그럼 여기서 얼마야? 라는 거죠. T 플러스 10도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 어때요? 맞는 보기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된 구름의 두께는 1000m보다는 두꺼워야 돼. 그렇죠.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선 그어져서 여기까지겠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가서 습윤단열선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1000m보다는 두껍게 발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높이 0에서 1000. 구름이 생성되지 않았네요. 그죠? 이 기층의 안정도는 절대 불안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단열선, 특히 건조단열선, 습윤단열선은 아마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건조단열선, 습윤단열선보다 기온 감률이 상당히 크죠? 감률이 커요? 많이 누워있죠? 절대 불안정인 상황이죠. 현재 대기는. 자, 그래서 디귿을 한번 보시면요. 절대 불안정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 공기 덩어리가 건조단열선, 포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올라가든 포화단열선, 이제 그 습윤단열선이죠. 포화 상태로 올라가든 현재 대기 기온선을 보건데 이건 절대 불안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안정도는 기울기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두 지역이라고 줬습니다. 두 지역이라고 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감안하는 각각 적도와 북반구, 중위도, 춘분날 서로 다른 시각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춘분날 서로 다른 시각이고요. 왼쪽은 적도입니다. 사실은 적도라고 하지 않아도 청구의 적도가 지평선의 수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적도가 됩니다. 적도가 되고요. 자, 여기는 뭐가 되겠죠? 북반구, 중위도가 됩니다. 자, 북반구, 중위도가 되죠. 자, 그러면서 얘를 한번 판단해 볼까요? 지금 현재 청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는데 청구의 적도에서 세타1만큼 지평선을 따라서 각도가 되어 있으므로 A별의 적위가 나와요.
A별의 저기가 얼만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A별의 저기는 바로 세타1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어쨌든 지금 북방구 중에 대해서 관측한 거고요. A별의 적경은 이제 18시. 자, 적경도 줬어요. 얼마? 18시. 이렇게 줬습니다. 옳은 설명 고르고요. 방위각은 북정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가는 태양이 진 직후에 관측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춘분날 어느 시각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춘분날 어느 시각에. 자, 그러니까 춘분날 태양의 적경이 얼마? 0시 됩니다. 자, 잘 보세요. A별이 지금 적도 지역에서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적경이 18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1시간 후가 되면 19시가 요 위치에 와 있어요. 적경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위치.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A별의 적경이 지금 얼마라고? 18시죠. 1시간 뒤에 이 좌우선을 지나는 요 위치를 지나는 별이 있다면 그 친구는 19시가 되게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이 지나면 지금 18시지만 와 있는 게 0시가 와 있어요. 6시간 후에 태양이 적도에서 동쪽을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6시간 뒤에 해가 떠오른대요. 그쵸? 적도 지역은 현재 자정이에요. 밤 12시예요.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지금 적경 18시가 정남쪽에 와 있죠. 1시간 뒤에는 19시가 남쪽에 와 있고 2시간 뒤에는 20시, 3시간 뒤에는 21시 이렇게 와 있게 되죠. 6시간 뒤에 24시, 즉 0시, 즉 태양이 정남쪽에 와 있어요. 자, 이 상황 이후에 6시간 이후에 태양이 정남쪽에 와서 정오가 되게 돼요. 그럼 지금 몇 시예요? 해가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은 지금 몇 시냐라고 하면 해 뜨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전에 한 6시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대가 나왔어요. 그럼 기억 한번 볼게요. 가가 해가 진 직후에 관측이 된 거죠. 해 진 후가 맞긴 한데요. 직후는 아니에요. 직후라고 하면 18시거든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자정이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어때요?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 나에서 A의 방위각은 180도이다. 나에서 A는 지금 정남쪽에 와 있죠. 정남쪽의 방위각은 180. 자, 니은은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에서 관측 지점의 위도는, 자, 여기서 남중고도가 세타2죠. 남중고도, 자, 요거 쓸게요. H는 90도 빼기 위도 플러스 이 별의 적위가 되는 거죠. 자, 고도 세타가 H가 얼마라고요? 세타2예요. 세타2예요. 이 별의 적위가 얼마라고요? 세타1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 있으니까 플러스 세타1이죠. 플러스. 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위도 구하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럼 위도 얼마예요? 아하. 위도는 말이야. 90도 빼기 세타2 더하기 세타1이 위도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에서 뭐라 그랬냐면 위도는요 90도 더하기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라고 했네요. 디귿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맞는 보기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모의고사, 학평, 모평 이런 것도 이제 10월 달이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만 남은 것 같아요. 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원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으로 그 양 정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이 오는 그날까지 화이팅하고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